나쁜 먹거리는요, 가공식품 아니면은 뭐 패스트푸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가공식품이라 하면 야채와 과일처럼 그 안에 세포, 생명이 들어있지 않은 걸 가공했다는 게 가공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공장에서 나오는 과자라든가 빵 이런 것도 가공식품이고요. 공장에서 하여튼 인위적으로 만든 건 가공식품입니다. 근데 패스트푸드는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것들도 패스트푸드인데 이것도 가공식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패스트푸드는 좀 빨리 나오는 음식인 가공식품을 얘기하고요. 그냥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설탕이 설탕은 꼭 많이 안 들어도 기본적으로는 식품 첨가물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이 거의 안 들은 가공식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그 나쁜 먹거리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인데 그 안에 가장 나쁜 걸 갖다가 딱 뜯는다면 지방, 그러니까 튀긴 음식, 튀긴 가공식품 중에서 아니면 과자도 유탕 처리된 과자니까 그러니까 튀긴 거, 기름을 이용해서 튀긴 거, 탄수화물을 튀기든 단백질을 튀기는 튀긴 기름, 고지방, 그리고 그 안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죠. 고설탕, 그리고 고식품 첨가물. 딱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왕창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게 가장 나쁜 먹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 나쁜 먹거리 중에서 그 하위급에 속하는 것은 설탕이 안 들어도 굉장히 기름을 튀겨서 아니면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굉장히 나쁜 음식이겠죠. 예, 설탕이 들고 안 들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저는 나쁜 먹거리를 이렇게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식품 첨가물이 라면에는 40mg가 들어있고 WHO에서는 햄 소시지를 1급 발암물질로 하고 있고 그럼 저도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선수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에서 이제 영양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제 스포츠 영양학자인데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결심한 것은 문헌을 확인하자. 가장 공신력이 있는 논문, 수준 높은 논문에서 과연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고 어느 정도 먹어야지 피해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것도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계속 이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식품 첨가물이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있어요. 암을 유발하고 질환을 유발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하는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아이스크림 되게 부드럽잖아요. 근데 물과 기름이 잘 섞으려면 유화제라는 걸 씁니다. 유화제라는 것은 몸에서 나오는 원래 소화시킬 때도 자연 유화제가 있는데 자, 이 아이스크림을 유화제를 많이 넣지 않으면 그게 얼려버리면 서걱서걱거려요. 얼음이 그냥 사베트처럼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 조건은 물과 기름은 원래 안 섞이는 그 성질이 있는데 유화제를 듬뿍 넣어서 섞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운 정말 콘 아이스크림 되는 거고요.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빵도 그 조직이 부드러우면서 거기에 있는 수분과 거기에 있는 지방과 설탕이 있어야지 맛있거든요. 사람이 먹는 그 정도 양을 쥐 연구를 해서 2017년인가 네이처 가장 공신력 있는 연구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유화제만 많은 식품 첨가물이 있는데 일단 유화제의 피해만 봤습니다. 유화제를 갖다가 먹인 쥐들은 이 키우는 기간이 이 쥐는 한 2, 3년 사는데 그 정도 키운 것도 아니라 쥐가 키우는 기간을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든가 그런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장에 염증이 생기고요. 장점막 세포가 망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노폐물이 막 배출되는 그런 장내 환경이 되겠죠. 한 가지의 식품 첨가물이. 근데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또 우리가 발색제 같은 거 있죠. 소시지를 빨갛게 하고 단무지를 노랗게 하고 그런 것들은 그리고 다양한 식품 첨가물, 다양한 젤리, 색깔을 내는 다 첨가물이고요. 그런 것들도요. 암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그걸 갖다가 일회성으로 먹어도 세포는 피해가 간다. 그러면은 먹었는데 왜 피해가 없지? 아까 1세대의 고양이들은 가공육을 먹었는데 왜 이때는 피해가 없었을까?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40세까지는 막 하다가 좀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저는 막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요새 사람들은 더 빨리 나타나기 시작해요. 비만 막 당뇨로 나타나고. 하지만 이게 다 식품 첨가물이 그럼 어느 정도 피해가 될 것인가? 한 번에 먹는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이 세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사람들이 규명을 해서 이 세포에 피해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모든 세포는 세포의 역할을 못하면 조직이 망가지고 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세포가 스스로 재생도 하고 세포를 분할해요. 세포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분할을 못하게 하고 하는 방해하는 식품 첨가물들이 있는데 이럴 때 미분화되면 암세포가 됩니다. 자, 이 식품 첨가물은 아까 장을 안쪽해서 염증 물질을 막 한다고 했죠. 이 염증 물질이 창고라면 이게 암세포 분할하는데 암세포가 잘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돌고 돌아서
얼만큼 먹어야 피해가 생길까?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가 몸 안에 있죠. 제가 그 동명대 의대에 있었을 때 뼈세포, 뭐 조골세포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연골세포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세포를 갖다가 따로 배양해서 산소도 주고 그죠? 노폐물이란 이런 바이러스 이런 거 절대 안 들어가게 하고 영양분도 주고 이렇게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 세포는요 하나의 바이러스가 돼도 오염돼서 바로 죽습니다. 영양분이 떨어져도 그쪽 영양분이 떨어진 세포 쪽은 시들시들해지게 됩니다. 가장 이 세포의 분야에 취약한 게 염증 물질이에요. 이 부분이 식품 첨가물이 엄청나게 우리 몸에 있었을 때 약한 쪽으로 세포가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포기를 인간의 세포 되게 착해요. 서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포를 어떤 걸 좀 포기하면서 최대한 다른 건 끌고 가죠. 그러니까 몸 안에 약간 신기한 게 몸 안에 유전적으로 약한 쪽으로 세포가 피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최대한 산소하고 영양분 보내고 염증 물질은 참고를 하는데 피해가 되는 세포들이 이게 생기겠죠. 그리고 암세포도 생기겠죠. 사람에 따라서 저같이 피부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피부에 드러나니까 조금 이제 보존을 해야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으로 치니까 잘 몰라.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식품 첨가물, 특히 어린아이들이 비만인데 요새 어린아이들은 질환이 많습니다. 60, 70년대 비만은 부잣집 도련님들이, 자제분들이 그냥 고기를 많이 먹어서 흰쌀밥을 먹어서 비만이 됐었을 때도 나쁘겠지만 비만 자체도 안 좋지만 너무나 많은 식품 첨가물을 먹었던 비만과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비만을 비교했었을 때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비만하더라도 질환자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 얼마나 피해 갑니까? 비만 됐어요. 비만 자체가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비만 되면 다 염증이에요. 근데 그 지방 안에 식품 첨가물 오염물이 분명히 쌓여 있을 거고 염증 물질 엄청나게 발휘하고 있을 겁니다. 일회성도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굉장히 몸에 건강하다면 운동도 많이 해서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고 자, 한두 번 먹더라도 그걸 갖다 잘 처리할 수 있는 몸이라면 잘 회복할 수 있는 몸이라면 그래서 제가 제 책에다가 치팅데이라고 해서 가끔은 저희가 이렇더라도 안 먹는 사람들도 있겠죠. 정말 철저한 베지테리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최대한 줄여가서 기본적으로는 배출시키는 루틴이 몸이 되어 있었을 때 그나마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염증 물질이 계속 떠다니는 이 병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일회성이라도 반드시 피해는 몸 속에서 바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분 자체가 저는 식품 첨가물 자체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부분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소한을 줄이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당분이라는 것은 설탕도 많이 들어있죠. 사실 설탕은 인간의 건강을 해친 가장 최악의 식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너무 피해가 크니까 하루에 25g 이하로 낮췄어요. 이 백색마약이라 불리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뇨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최악의 과도한 설탕 섭취인데요. 당 자체는 물론 사탕수수에서 좋은 비타민을 다 빼고 설탕만 이렇게 정제했기 때문에 설탕이 인슐린도 많이 뜨게 하고 이 자체는 식품 첨가물보다는요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질이긴 해요. 운동 많이 해서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세포 상태면은 과도하지만 않다면 설탕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분의 위험성, 무조건 설탕이 안 좋다기보다는 너무 과도한 설탕 섭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먹었을 때 그냥 당분의 위험성이 있는가? 요새는 많이 없는데 그 커피숍 가면은 이제 각설탕이 2개가 쌓여져 있어요. 그걸 봉지를 해가지고 각설탕을 커피에 넣으면 커피가 답니다. 그러니까 그 각설탕 하나가 3g 정도 돼요. 6g이면 설탕이 달아요. 각설탕 2개면. 그런데 요새 아이들 콜라 PT병 하나에도 500ml PT병 하나에도 설탕이 54g, 각설탕이 18개 들어있습니다. 6g이면 더 달아요. 자, 18개의 각설탕을 그냥 씹어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주스에도 빵 하나에도 각설탕 10개씩 넘게씩 들어있는 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플레조차도 많이 들어있어요. 과자도. WHO에서는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 백색마약이라 불리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당뇨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최악의 과도한 설탕 섭취인데요. 이게 하루에 25g 이하로 예전에 50g이었다가 낮췄어요. 25g이면 각설탕 8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설탕 말고도
과일도 먹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했었을 때는 사실 설탕은 인간의 건강을 해친 가장 최악의 식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그리고 어른들이 너무나 많은 설탕을 섭취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도하게 뛰어요. 과도하게 뛴 만큼 다 살로 갑니다. 칼로리가 많았을 때. 그러니까 살도 많이 찌죠? 혈액도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염증 물질을 발생시키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신경 가소성을 자꾸 방해하고 신경 연결성을 방해하고 전두엽의 활성, 그리고 아이들은 전두엽의 자라는 성장 방해하는 게 과도한 당류 섭취입니다. 설탕 섭취를 조사한,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 범죄자들 조사했을 때 이 식품 첨가물뿐만 아니라 이 설탕 섭취가 과도하게 많은 그런 부분도 계속 연관성 있는 보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만약 어리다면 가족 건강 식단의 최고의 출발점은 일단 식품 첨가물과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이게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최대한 줄이고 안 먹이는 겁니다. 일단 집에는 없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제가 건강을 잃고 다시 회복하면서 저희 집에는 아이스크림이 없어졌고요. 책에도 나오지만 저는 아이스크림 잘 사주는 그 아빠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에는 제가 이제는 생활 습관을 바꿨을 때 한 3살 정도 됐겠죠.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생 브로콜리도 먹습니다. 싫지 않게요. 더 먹을래. 약간 달달한 뭐 그런 것도 너무 잘 먹고요. 당연히 과일은 너무 잘 먹고 그런 야채, 왜냐면 입맛을 버렸지 미각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가장 건강한 식단이라는 것은 일단 나쁜 먹거리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건강 식단 중에서 제가 하는 방법은 자는 동안에 배출을 도와주고 이 장 건강, 염증, 노폐물을 줄여주면서 이 중요한 장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는 아침에 과일과 야채 이 부분을 잘 많이 풍성하게 먹어줘서 비타민 미네랄과 식이섬유를 잘 먹어주면은 정말 이렇게 먹어보면 변비도 많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점심 저녁에 못 먹는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특히 식이섬유라는 것은 야채와 과일과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장점막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고,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가족 건강 식단이 있다면 권해드리고 싶은 게 복합 탄수화물, 고구마, 감자라든가 그런 아니면 통곡물 같은 걸 갖다가 아침에 좀 많이 먹고 야채, 과일, 그러니까 과일을 잘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게 기본이고, 설탕이라든가 패스트푸드는 좀 가능한 최대한 줄이고, 점심과 저녁은 너무 야식 먹지 말라 했잖아요. 점심과 저녁도 사람의 기본은 원래 통곡물, 야채, 과일이에요, 원래는. 그러면서 단백질은 몸에 좋은 어류 단백질이라든가 식물성 단백질, 육류도 먹어야죠. 근데 과도하지 않게. 가장 안 좋은 식단이 흰쌀밥, 흰면, 흰빵인데 반찬이 기름진 고기와 정말 지방기가 많은 고기가 메인이고 조금 야채랑 김치랑 좀 나물 좀 먹어. 이건 거꾸로 된 식사입니다. 야채와 과일과 곡물이 풍부한 식사를 먹으면서 단백질은 그리 많지 않은 양을 먹는 게 가장 건강해지는 가족 건강 식단이라고 이 책에도 기술하고 있고요. 그렇게 인간의 몸은 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좀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상황과 내 상태가 과일이 좀 안 좋은지, 일반 사람들이 과일은 살찐데 과일은 뭐 인슐린 많이 뛰게 하는데 안 좋대? 이거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미네랄은 모든 세포가 대사활동하는 데 필요합니다. 과일까지 안 먹으면 저희들이 비타민 미네랄을 채워줄 방법이 없습니다. 꼭 야채와 과일은 정말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식사구나. 일단 과일은 과당이라고 있습니다. 과당은 흡수력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빨리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이 일을 많이 안 해도 빨리 하게 흡수하는, 그래서 아침에 과일을 꼭꼭꼭꼭 잘 씹어 먹으면 굉장히 빠른 에너지 흡수가 됩니다. 첫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평소에 칼로리 섭취가 많으신 분들이 과일도 많이 먹으면 당연히 그 많은 칼로리를 인슐린이 많이 뛰니까 많이 살이 찌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최악의 음식 섭취 패턴은 많은 음식을 먹고 인슐린이 많이 뛰는 디저트를 먹는다든가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또 배불리 막 사과랑 배랑 또 배불리 먹어. 그러면 그 과당이 칼로리도 많이 섭취했는데
또 인슐린이 뛰니까 이 인슐린은 칼로리가 많이 있었을 때 지방을 합성하는 호르몬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좋겠죠. 그래서 과일도 섭취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수렵 생활을 해야 돼요. 과일을 따. 그리고 동물도 잡아 먹어야 돼. 영양분이 풍부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때 과일을 먹던 그런 것들은 흡수될 뿐더러 막 풍요롭게 먹지는 못하겠죠. 이럴 때는 어느 타이밍에 무엇을 먹어도 야채와 과일을 먹었을 때 당분의 피해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체 활동을 해서 당분을 다 쓰는 거죠. 오히려 과일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몸에서 치유하는 물질들, 영양 생리활성 물질들, 거기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들, 이런 것들이 몸에서 엄청난 역할들을 하겠죠. 그렇다면 과일은 밥을 많이 먹었을 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식후라는 것도 만약에 밥량이 탄수화물이 적고 난 정말 과일을 좋아해. 그럼 밥량 많이 줄이시고 과일로 먹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저희 집은 아침에 무거운 음식들, 소화가 많이 필요한 음식들은 잘 안 먹습니다. 야채와 과일들을 갖다가 충분하게 먹고요. 그러다가 애들이 그래도 밥을 먹으시려면 밥을 조금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국도 해주고 했는데 기본은 야채와 과일을 풍성하게 먹습니다. 충분한 에너지 섭취합니다. 그래서 식전 과일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침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은 과일 주스 충분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착즙이 아니라 온통 갈아서 그냥 식이섬유까지 다 포함된 거라면 야채랑 다 과일 섞어서 그런 것들도 드신 다음에 점심 저녁, 좀 저녁 또 이른 저녁으로 드시면 굉장히 배출에도 비타민이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밥도 많이 먹고 과일을 먹어야겠다 하면은 그래도 인간의 몸에서 많이 지방을 합성을 안 하고 그래도 순서가 있다면 식전 과일을 드시고 야채랑 드시고 그다음 때 단백질 같은 거 드시되 좀 밥량을 좀 줄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뇨를 조금 예방하고 비만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과일은 공복 시에 좋은 것 같습니다. 공복 시에 에너지를 좀 섭취해야 될 그 부분이 있었을 때 그 에너지를 빨리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과일에 있는 좋은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는 그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사 섭취 기준이라든가 했었을 때 과일은 디저트가 아닙니다. 과일은 꼭 먹어야 되는 통곡물과 질 좋은 탄수화물들 그러면서 야채가 있고 많은 칸들이 과일로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사람의 몸은 통곡물과 야채, 과일이 기본이기 때문인데 과일을 자꾸 디저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일은 항상 장을 보셔서 다양한 과일을, 제철 과일을 드셔야 되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과일을 먹지 않으면 야채랑 통곡물도 다양한 통곡물도 잘 안 먹고 견과류도 안 먹어서 비타민 미네랄도 부족하고 막 이런데 과일까지 안 먹어주면 저희들이 비타민 미네랄 채워줄 방법이 없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은 모든 세포가 대사활동하는 데 필요합니다. 신경계 작용, 면역 작용에도 필요하고요. 너무 중요한 게 장 동안에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비타민 미네랄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꼭 야채, 과일은 정말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식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가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관절이 좋아지는 운동을 하면서 노폐물을 잘 배출시키면서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박이라는 음식은요 당분이 많이 들었다고 안 먹습니까? 수박은 관절을 좋아하게 하는 영양 생리활성 물질도 있어요. 그리고 야채마다 과일마다 위를 좋게 하고 관절을 좋게 할 뿐더러 다양한 조직들을 하는 것들을 다 야채와 과일들이 특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꼭 좋은 타이밍에 잘 먹어줘야 되는 그런 음식이라는 걸 갖다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강도 이상의 운동은요, 건강 포인트에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많이 좌식생활, 앉아있는 걸 많이 깨트리자, 좀 움직이자. 두 번째는 허걱거리는 거 이상, 땀을 흘리고 아니면 허걱거리는 그런 중강도 이상을 하자.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 둘 다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강도 이상에 대해서 땀을 흘리고 허걱거리는 걸 갖다가 뭐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전 전혀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에서 심장과 혈관의 건강 그리고 산소 영양분을 튼튼하게 뇌부터 끝까지 보내주는 그런 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고요. 그리고 장수유전자 미토콘드리아, 근세포에 있는 우리가 열을 내고 에너지를 막 만들고 먹은 에너지를 잘 에너지를 하는 그런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핵심 장수유전자가 또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했었을 때 생합성을 해서 수도 늘어날 뿐더러
활성도도 높아져서 똑같은 운동을 해도 지방을 더 태우고 열을 많이 내는 몸으로 되고, 자, 중강도 이상을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움직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체온도 떨어지고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키는 그런 이제 세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이하의 운동을 하는 것은 뭐 효과가 없을까요?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이런 효과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낫겠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면은 그게 저강도의 또 운동도 될 수 있겠죠. 네, 스트레칭 같은 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자식생활 깨트리자 해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10분, 15분 할 수만 있거든. 뭐 계단 운동이라도 하시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거 아닌 거라면 조금 저강도가 되더라도 그래도 움직이고 스트레칭 하는 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의 그냥 운동의 효과는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튼튼해지고 뭐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아니면 세포에 있는 그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태우는 엔진들이 튼튼해지는가, 아니면 근육이 아까 되게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는 이 근육이 튼튼해져서 근감전증을 예방한다든가, 이거는 절대 조건은 다 중강도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과 운동이 어른이건 아이건 실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근육량을 잘 보존시킨다는 것은 중강도 이상의 조금 어려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근육이 지금 뼈랑 그런 거 다 잡아줍니다. 그걸 못 잡아주니까 계속 구부정하게 되고 위장기도 압박하게 되고 자세도 안 좋으면 다 몸이 안 좋아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강도 이상의 운동은 추천이 아니라 20, 30대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살게 되지만 점점 근육량이 줄어들고 호르몬이 떨어지는, 특히 40대가 넘어가면서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특히 아이들한테 건강 습관을 보여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드시 이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라면 조금 허헉거리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자, WHO에서는 이런 중강도 이상을 하루에 60분 이상씩은 하라고 참 굉장히 시간이 60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러면 60분을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측정을 해보면 2, 30분은 그래도 일상생활에 있는, 그래서 중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들이 한 3, 40분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매일 할 수 있거든 사실 좋습니다. WHO에서는 매일 60분을 이제 중강도 이상을 해라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하면은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고, 일주일에 그러면 한 번이라도, 너무 주중에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말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한 번이라도 했었을 때 중강도 이상의 효과가 몸에서 효과를 계속 보존해서 갈 수 있을까? 자, 그걸 나눠서 제가 효과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직장에서 걷기라든가, 걷기도 좀 빨리,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몸 푸시면서 좀 이제 5분, 10분 걷다 보면 약간 몸이 약간 더워지고 풀려요. 몸이 풀린다는 워밍업이라면 몸이 더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상을 안 당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막 뛰면 막 부상을 당하죠. 최소 15분, 항상 30분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 15분만 그래도 나머지 저녁 오후에도 15분 하면 되시잖아요. 계단을 걸으시건 아니면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시면 걸으시건 조금 브리스크 워킹이라도 활발한 걷기라고 합니다. 좀 상체도 조금 움직이시고요. 그래서 발을 조금 짝짝짝, 처음부터는 이제 발 피시기 어려웠겠지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사람의 기본 할 수 있거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걷기 운동이라고 일단 첫 번째 생각합니다. 자, 걷기 운동은 이렇게 조금 뛰어서 자, 제가 15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10분도 효과는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을 보면 하루에 30분 하면 운동을 하면 좋다고 했었을 때 10분, 10분, 10분을 아까 허걱거리는 운동을 나눠서 했어도 몸에서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서정서정 움직이시면서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운동을 하실 수 있거든. 10분 정도의 유산소성 운동이라는 것은 연속적이고 산소를 들여마시는 걷기,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데, 자, 10분 정도 하면 이 여기 있는 지방대사 엔진도 좋아집니다. 1, 2분 하면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강도가 높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강도가 이 정도 되는 강도면 그래도 한 10분 정도 해야지 이 지방대사 엔진이 튼튼해지면서 미토콘드리아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혹시 이 기회에 어렵지만 운동 습관, 혼자 운동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몸을 고쳐야겠다 했었을 때는 다양한 운동을 하기 시작했지만, 혼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가서 걷는다, 뛴다,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걷기 운동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어렵다 싶었을 때는, 자, 시간도 없다, 도저히 못하겠다. 일주일에 부부가 한 번씩 그냥 애들 맞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두 분이 같이 한다든가, 배드민턴도 좋고요.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관절 다치지 마시고 테니스 한번 도전해 보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수영도 도전해 보실 수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체력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면은 이걸 10분, 20분 해도 허걱대서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요, 토요일 날 가도 좀 쉬면서 한 2시간 정도를 거기서 시간을 탁 투자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강도가 높다면 1시간이라도 한 4주, 한 달만 해보십시오. 체력 정말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했을 때 조건은 10분, 15분 운동한다? 그럼 운동의 효과는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단체 운동이 뭐 두세 명, 네 명의 운동, 탁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운동을 하나 이 기회에 좀 배우시고 사람들하고 막 떠들면서 땀도 흘려보시고 땀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을 지키는 운동을 하나의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산을 좋아하신다. 이제 저는 산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많으면 두세 번씩이라도 이제 산에 가는데, 산에 간다는 것은 만약에 나중에 체력이 좋아서 1시간 이상의 산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2번 이상 하는 게 효과가 있는데, 산의 효과는 산을 올라가면서 안 올라가기도 하고, 산이라는 거는 강도도 있어요. 중강도 이상, 고강도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걸으면서 유산소 운동적인 효과도 있어요. 돌부리를 밟으면서 막 그 돌부리를 밟으면서 몸이 휘청휘청 거리기도 하고, 근데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 몸에는 오르막에 쓰는 근육이 틀리고 내리막에 쓰는 근육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다양하게 쓰면서 몸에 있는, 특히 고관절에 있는 다양한 소근육들을 많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산에 가면 굉장히 피톤치드부터 자연 치유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심리적인 효과도 있죠. 그래서 허걱거리는 운동도 할 수 있죠. 등산만큼 또 사실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등산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성인 아동 질환율, 특히 성인 질환율만 보더라도 사실 상당히 높아지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뇨병만 하더라도 당뇨병 전 단계가 지금 벌써 2,2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 중에서 2,200만 명이고, 당뇨병은 사실 무서운 병입니다. 합병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폐쇄시키고, 당뇨병이 심해지면 저 끝에 있는 기관들부터 혈관이 폐쇄되기 때문에 세포가 죽고 잘라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는 또 다양한 합병증, 치매부터 고혈압 하는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2,200만 명인데 600만 명이 예를 들어서 대략 당뇨병이고 1,600만 명이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 전 단계가 이 당뇨병으로 이완되는 그 비율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당뇨병 걸리신 분들이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정말 암울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쓰게 된 또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물론 나라에서도 정책을 피고 있고, 그런데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걸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그런 것들은 없는 겁니다.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일단은 집에 계신 부모님들이 건강도 챙기시면서 이제 아동 질환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예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왜 이 질병이 걸리게 됐는가? 그리고 지금 그 질병이 혹시나 걸려서 한다면 몸이 굉장히 피로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 약은 먹으면 그 약은 증상만 완화해 뿐이지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 완화, 혈압을 그냥 떨어뜨려 주는 것이 혈압을 걸리는 원인들을 치료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생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생활 습관이 어떤 부분이,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제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저희 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실체 활동과 영양과 수면, 근데 이 부분을 잘 루틴화를 해서 이걸 갖다가 고쳐나가고 예방해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우선 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원인에 대한 운동 영향, 수면에 대한 그 부분을 잘 이해해서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돌려서 이제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신체 활동량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최하이고요.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고요. 또 하나 우리 아이들 봤을 때 이 OECD 꼴찌, 또 체력조차도 꼴찌입니다. 참 심각한데 그 이유가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현대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문화 그리고 계속해서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해서 아침 먹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차를 내려서 회사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옵니다. 계속 일하다가 계속 사무실에 일하다가 또 차를 타고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회식을 하고 또 대리 불러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갖다 신체 활동량을 측정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꼴찌예요. 너무 신체 활동이 정말 없는 수준으로. 왜냐면 끝나고 나면 초등학교, 중학교 할 거 없이 학원으로 선행학습을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다 학원차들이 옵니다. 이해가 됩니다. 맞벌이를 하시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학원으로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 학원도 음악이며 미술이며 아니면 공부며 다 어떻게 보면 앉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신체 활동이 저하가 된 것은 이 거대한 또 하나의 파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돼라는 책을 처음 썼는데 처음에는 저는 사실 직장인들의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져 있고 또 30, 40대 남성분들이 50% 이상이 비만이다, 질환이다, 많이 쓰러지시는 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중들한테 특히 성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왜 망가지고 있는가 이 책을 읽었었을 때 어떤 부분이 이거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지식과 어떤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약간의 확신을 심어줘야지 책을 읽으신 분들이 어렵지만 이제 루틴으로 가실 거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질환자가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질병 신인류가 됐고 질병 공화국이 될 정도로 제가 머릿말에 써놨는데 그러려면 자라는 아이들부터 올라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인 대중서에서 이제 양육서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양육서의 지금 포인트는 결국 부모님들이 건강 습관을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의 말로 의해서 자라고요. 부모님의 모든 습관을 말을 안 하지만 다 보고 자랍니다. 시켜주고 싶죠. 아이들이 야식이면은 막 치킨도 시켜주고 피자도 시켜주고 싶고 계속 먹여주고 싶고 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좋아지시면 절대 아이들은 쉽게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뭐 야채 먹을래 안 먹을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안 먹을래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일단 부모님들이 어렵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럼 체력도 길러서 아이들한테 더 덜 짜증내는 그런 내성도 길러줄 수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잘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건강 습관을 찾아가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혹시 사서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읽으시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실천해 보시고요. 정말 이 가족이 건강해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너무 정말 좋겠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사람이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이라는 것은 몰입을 하고 하는 거고 그 상황에 대해서 뇌에서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이 집중력 문제에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불안과 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올라오고 초조하고 조급해지고 이런 것들이 집중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 집중력 문제에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불안과 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 초조. 왜냐하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사람이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급하다면 당연히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무 불안과 초조가 있어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집중력이란 계속 하루하루 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집중력을 얘기하잖아요. 뭔가를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이제 뭔가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초조하고 조급해지고 이런 것들이 그 집중을 못하게 하는 한 가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불안이 생긴다든가 뭔가가 이렇게 마음이 약간 그런 쪽으로 쏟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에 지금 방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운동, 영양, 수면에 대해서 아이들 학습력이라든가 뭐 기억, 감정을 갖다 써놨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이제 있어서 이 부분을 보다 보면 집중을 못하게 되는 그렇게 방해하는 요소가 신경 가소성이라고 있어요. 저희들이 했었을 때 다른 걸 방해받지 않고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막 돌아야 되는데 뺏기고 있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럴까? 왜 집중력이 아이들이 떨어지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오래도 못 앉아있고 요새는 수학을 풀지도 못한대요. 집중을 못한대요.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신체 활동의 저하는 전 분명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활동이 저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반대로 신체 활동을 많이 하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은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죠? 신체 활동을 하면은 갑자기 뒤에 차분해져. 아이들이 신체 활동하고 하면 차분해져. 운동을 하고 나면 공부가 잘 돼. 편안해. 뭔가 마음이 편안하대요. 왜 그럴까요? 이 신체 활동은 자라나는 시기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모든 유명한 과학자부터 시작해서 철학자 이런 분들도 걸으면서 걷다가 걸은 후에 신체 활동 후에 많은 걸 떠올렸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이 몸의 움직임, 낮 시간에 그렇게 신체 활동할 때 그 뇌에서 굉장히 신경가소성을 굉장히 활발하게 시키는 호르몬들이 이제 몸에서도 나오고 근육에서조차도요. 그 호르몬들이 나와서 뇌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신경 발달, 신경이 서로 연결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 신체 활동에 의해서 굉장히 좋아지는데 또 하나 저는 이 불안과 우울, 초조, 집중력을 못하는 그 원인이 스트레스 내성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안과 초조, 우울가 왜 생겨나는 게 뭔가의 스트레스가 거리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있다는 것은 코르티졸 호르몬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감지해서 호르몬이 분비되면 또 호르몬을 낮추고 걔네들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되는 거죠. 잘 낮추는. 근데 못 낮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 못 낮추는 원인은 한 번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왔다든가 아니면은 빈번한 스트레스가 오다가 몸에서 탁 부러지는 역치가 넘었다든가. 근데 이 부분이 신체 활동이 특히 어렸을 때도 신체 활동을 못했었을 때 이 스트레스 내성을 방금 말한 이 시스템이 잘 안 길러집니다.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났다가 그걸 가라앉혀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화가 나면은 편도체라는 게 막 발생해가지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했다가 가라앉히는데 이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냥 화만 내고 끝납니다. 순간적으로 분노 폭발도 막 하게 돼요. 특히 그런 공감 능력이라든가 그걸 하는 이 전두엽의 성장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은 학습 기억 능력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 부분을 하는 또 집중력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체 활동이 또 크게 또 역할을 합니다. 제가 신체 활동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중년 아니면 어르신들 중에서 또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했었을 때 이 신체 활동이 떨어지면은 또 수면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수면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하루 이틀만 잠도 제대로 못 자면요. 뭔가 되게 마음이 성가셔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방해하는 원인은 또 수면 장애, 수면의 질이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영양적인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염증 물질이 잘 처리가 돼야지 몸에 질환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이 염증 물질을 굉장히 몸에서 발생시키고 특히 우리가 아까 말한 신경 가소성, 신경에 막 연결시켜서 집중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게 이상 염증 물질인데 그 전에 그 메커니즘이 염증 물질이지만 그 전에 주요한 물질은 과도한 설탕 섭취와 과도한 식품 첨가물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가 이 신경의 가소성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게 먹었을 때. 그리고 자라나는 시기에 과도한 설탕 섭취와 이 식품 첨가물은 이 신경 가소성을 제대로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전두엽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성장기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 이 과도한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이 이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굉장히 만성 피로, 이 중축 피로도 하게 되는 그 원인이 식품 첨가물,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운동을 못하게 하고 영양을 굉장히 나쁜 걸 먹고 이제 수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책에도 잠깐 써놨는데 너무 심각해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봅니다. 팝콘 브레인이라고 해서 요새 아이들은 찐득이 앉아서 책 읽는 것보다 막 들어오는 정보, 막 게임, 팝콘처럼 막 튀기는 강렬한 그런 것들만 막 받아들이는 뇌가 됩니다.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를 갖다 이 책에서 써놨는데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신체 활동도 안 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편안한 환경에서 얻기 때문에 굉장히 설탕이 땡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먹게 됩니다. 수면도 못 하게 됩니다.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정보가 너무 과도한 정보가 가만히 있었을 때 허하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그만큼을 자극을 강렬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도파민을 막 자극시킬 만한 설탕 같은 도파민 자극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가격한 영상.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또 어른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공부력을 떨어뜨리고 집중을 못하게 해서 성과를 못 내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중력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아이들을 바로 이렇게 운동시키면 운동하러 가 하면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가 됐던 어른들도요. 한번 운동 습관에 들이신 다음에 땀을 흘리는 한번 운동을 하고 나서 사무실에 앉아보시던가 아니면 하고 나서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책에도 써놨지만 죄수들을요. 햇빛 하는 날 반드시 1시간 이상 운동시킵니다. 사람은 햇빛도 받아야 되지만 신체 활동을 못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가둬놓으면 마음이 부러지기 시작해서 그래요. 장이 제2의 장도 안 좋아지지만 면역도 떨어지지만 이 뇌 부분은 신체 활동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심한 우울이면 고립이 됩니다. 회피를 하게 돼서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전문가의 당연히 이제 상담을 받아가면서 그걸 끄집어내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우울하다. 우울증 초기다. 뭔가 불안초조하다. 했었을 때 한번 허걱거리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됩니다. 아이들이 ADHD가 걸리는 이유가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이 굉장히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런 걸리는 이유가 나쁜 음식도 주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신체 활동이 저하, 허걱거리고 특히 하면서 사람들하고 웃고 몸에서 정체되는 게 아니라 땀을 또 발산하고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강도 높은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면 운동 끝난 다음에 릴렉세이션, 굉장히 차분해지는 부경한 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래서 이 신경계 조절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운동을 안 하면 이 조절이 제대로 안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땀을 내는 운동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최고의 항우울 호르몬이 나오는 게 운동입니다. 마음 건강은 다 이어져 있지만 심리학적인 기법을 이 책에서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제가 운동과 영양, 수면에서 당연히 그 스트레스가 됐던 그런 원인을 갖다 잘 파악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잘 이해해서 그에 피해 없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셔서 근본적인 거를 알아가셔야 되는 게 당연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 깨지고 휘어지면요. 그 부분이 더 악화가 되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은. 그래서 그 심리적인 마음 건강도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운동과 영양과 수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겠다 하는 것은 몸이 안 움직이게 되는 굳이 억지로 끌어서 운동을 시킨다는 것은 이미 다 망가져니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는 약을 의존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약을 먹어야겠지만 약을 먹어서 치매를 취하고 약을 의존해서 우울을 벗어나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노력
그래서 심리 상담가가 됐던 뭐가 됐던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 만나기 싫은데 무슨 어디 가서 단체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만나기 싫으시면요, 혹시 이 시기를 그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셔서 야심차게 한번 조깅, 러닝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5분도 10분도 못 뛰는데, 네, 처음부터 못 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뛰기 시작하죠. 근데 아까 제가 빠른 워킹을 얘기했는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잘 부상을 당하지 않는 방법만 잘 숙지하면서 하면요, 가볍게 뛰기는 부터 시작하지만 이 러닝만큼 몸에서 좋은 물질을 나오면서 이 항우울제에 대해서 최고의 한 게 러닝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단체 운동도 할 수 있다, 사람들하고 땀 흘리면서 제일 좋은 건 정말 사람들하고 오면서 와 웃으면서 하면서 땀도 흘리고 스트레스 푸시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먼저고요. 그러면서 심리와 운동이 같이 가면서 정말 심리에 중요한 설탕과 그런 좀 나쁜 음식은 나쁘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의 염증을 낮추는 나쁜 음식을 줄이며 좋은 통곡물 야채 과일을 조금 먹어주는 그런 부분도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 있을 때 조금씩 수면제의 양도 줄이시고 수면도 잘 하면서 다양한 것들이 서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약만 의존하면 지금 생활 습관을 가져간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정신건강을 지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 장애 환자가 그 병원 가서 이제 진료하는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보도에 보면은 뭐 100만 환자, 그런데 수면에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병원에 아직 안 가고 정말 괴로워하고 아니면은 그 서플리멘트를 어떻게든 뭐 수면에 관련된 멜라토닌 관련된 그걸 막 이렇게 먹는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계속 보도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90% 이상, 많게는 어떤 보도에서는 98%까지 나와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수면 장애, 아니면 수면 장애 공화국이고 그런 부분이라고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수면의학이라든가 수면 부분에서 모든 분들이 다 알겠지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충분한 수면을 만약에 취하지 못한다든가 할 때 뭐 건강에 그럼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이 책은 왜 운동 영양 수면에서 수면을 왜 어떤 부분에서 얘기할까 했었을 때, 저는 수면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인간의 몸이 건강을 잃게 되는 가장 최악은 노폐물 배출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먹었던 거에서 쌓여져 있던 잉여 에너지, 그리고 우리 몸에는 그 60쪽에서 100쪽이 되는 모든 세포들이 다 죽게 되면 그것도 쓰레기로 남고요. 시체 쓰레기도 남고, 면역세포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호르몬부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양한, 또 활성산소부터 그것도 잘 낮춰줘야 되고, 이 노폐물이라는 게 또 하나 엄청나 많은 양의 병용 바이러스에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그 혈액으로 또 침투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면역세포가 다 처리를 해서 그런 것들도 시체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노폐물이 존재를 해서요, 그걸 싹 쓸어내서 신장을 통해서 아니면 나중에 뭐 땀을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자는 동안에 노폐물 배출하는데 골든타임인데 사람의 몸은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면 이 노폐물이 엄청나 많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 염증이 일어나면 또 이 염증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또 면역세포도 출동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 몸에는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염증 불이 나기 시작하고, 이쪽 저쪽에서 암세포는 막 늘어나는데 암세포는 잡아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양한 질환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회복이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노폐물 배출을 잘 하려면 수면의 질을 높여야 되고 수면 양을 확보해야 됩니다. 노폐물을 배출을 신장으로 못 해주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장 투석을 못하면 바로 목숨이 위험하다는 게, 인간의 몸은 노폐물을 처리 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인데, 이게 몸 안에 염증 물질을 과도하게, 자, 신장 투석을 못하면 염증 물질이, 그러니까 노폐물이 순간적으로 너무 배출이 안 되니까 염증 물질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과도하게, 급성으로. 이게 순간적인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부분인데, 평소에 수면을 못하면 이 노폐물, 염증이 계속해서 이 만성으로 생기고, 이 부분이 질환으로, 약한 쪽으로 또 질환으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또 하나,
이 염증 물질이라는 것, 노폐물이라는 것은 비만을 유도합니다. 수면이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신체 활동을 낮에 하는 그런 시스템이 떨어지게 되니까 운동도 더 안 하게 되고, 피곤하면 더 신체 활동을 안 하게 되는데 식욕을 더 땡기게 만들어서 비만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노폐물들을 자꾸 지방세포에다가 쌓아 놓으려고. 그래서 이 잠을 잘 못 자면 비만마저 유발됩니다. 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비만이라든가 질환이 잠을 못 잤을 경우 일어나는데, 또 심각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뇌 건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자, 수면을 제대로 못했었을 때 어린아이들은 이 뇌 성장을 방해를 저해를 심각하게 할 뿐더러 우리 몸에는 운동을 통해서 잘 정맥을 쳐줘야지 배출이 잘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림프라는 이 림프관, 림프액이라는 게 있죠. 그게 또 노폐물을 싹 자는 동안에 해가지고 신장을 통해서 또 배출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뇌는요, 다른 시스템이 있어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뇌도 수많은 정보 쓰레기들, 세포 쓰레기들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나온 쓰레기들을 산소하고 영양분이 공급된 만큼 이산화탄소도 배출해야 되죠. 다양한 것들을 다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씻어내는 시스템이 림프가 아니라 여기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뇌 글림프 시스템이 저녁에 잘 때 잘 씻어져야지 중추 피로가 안 오고 학습 기억력이라든가 이 뇌 건강이 잘, 특히 뇌세포가 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뇌 글림프 시스템을 역할을 잘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수면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취하지 못하면 또 이 중추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낮잠도 잘 이용해야 됩니다. 너무 늦게 자가지고 몸에 피해가 되고 수면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수면 습관이 안 좋은데 아침과 낮에는 피곤하니까 계속 낮잠으로 해소를 시켰다. 그런데 또 수면 습관을 안 바꾼다 했었을 때는 낮잠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낮잠을 안 자면 낮에 피곤한 상태로 이렇게 버티면서 가는 게 굉장히 피로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 낮잠은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난 뒤에 누워서 자면은 음식이 위로 들어가면은 위산이 나오죠. 누워버리면 위산이 역류해서 위에 있는 위의 괄약근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위산이 역류하게 되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 그런 게 걸리게 되는 거죠. 식도로 이제 위산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서 잔다든가 그렇게 했었을 때 제 생각에는 15분에서 30분 잠이 들 수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안 들어도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잠을 못 잤다면 이렇게 좀 피곤할 때 막 버티면서 하는 것보다 그때 음식을 먹었다면 앉아서, 안 먹었다면 누워서 잘 수도 있지만 30분을 조금 안 넘어가게 해야지. 너무 이게 막 1시간, 2시간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수면 호르몬이 증가되는 걸 막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악순환 패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낮잠도 그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안 좋은 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당연히 신체 활동도 계속 저하시키는 주범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을 자기 전에 이 청색광 블루라이트가 계속 쏘니까 수면 조절을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꾸 조명을 줄이고 어둡게 하는 것은 이 시신경이 밝으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방해하는 요인 중에서 이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 TV 화면, 늦게까지 밝은 조명 안에서 하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전 두 번째는 아까 스마트폰도 신체 활동을 저하시킨다고 했는데요. 신체 활동을 낮에 열심히 하고 햇빛 쬐면은 장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되고 신체 활동하면 더 분비되고요. 신나게 아이들이 떠들면서 행복하게 떠들면서 신체 놀이 같은 거 하면 더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된 만큼 멜라토닌 호르몬이 저녁에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신체 활동을 많이 하면 어른들조차도 많이 쓰러져서 푹 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삿짐 하는 날은 막 누가 뭐라도 잠을 잔다는 거예요. 평소 잘 못 자는데. 원래 신체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낮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서 수면의 질을 가장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신체 활동이 너무 저하가 돼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고요. 세 번째, 야식입니다. 야식은 자는 동안에 탄수화물은 3시간, 지방 단백질은 5시간 이상 이제 소화 흡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위장이 계속 일을 하면서
노폐물 배출을 못하지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런 활동들을 다 쉬면서 배출하는 것만 하고 심장만 뛰면서 배출하는 데만 에너지 쏟고 다른 위장은 다 쉬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은 쉰다고 하는데 위장이라든가 장기는 다 쉬어야 되는데 못 쉬면 이게 기가 막히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을 자는 동안에도 많이 분비가 돼야지 잘 회복을 하고 또 지방을 태웁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비만도 안 걸릴 수 있는데 잘 동안에 계속 위장이 일을 하면 이 부분을 수면의 질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굉장히 질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야식이 수면의 질을 굉장히 방해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커피를 많이 먹잖아요. 밤에 모임도 많고. 근데 커피에 굉장히 과민하신 분들이 있고 커피에 과민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문헌을 살펴보면 커피에 나는 커피 먹어도 잘 잘 수 있어. 그런데도 자는 동안에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잠은 들 수 있겠죠. 깊은 잠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라는 것은 카페인이 먹어서 이제 반감기, 이게 줄어드는 시기를 얘기하는데 길게 가면 10시간, 12시간 더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건강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스포츠 선수에게 얘기했을 때 커피는 조금 밝을 때 그래도 어두웠을 때 먹으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마음이 아픈 건 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지쳤어요. 졸려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늦게 자요. 그러면서 밤에는 에너지 카페인 음료를 막 먹어가지고 독서실을 가요. 잠 깨려고. 잠은 무지하게 깹니다. 그런데 수면 질을 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그런 사실들이 있어서 카페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까 스마트폰을 말씀드렸으니까 자기 전에 할 수 있거든. 2시간 전에 스마트폰 사실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은 들 수 있겠죠.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잘 밝은 조명은 관리를 해야 돼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제가 여기서 솔루션에 아이들 아니면 어른들도 8시 이후 막 8시부터 10시 타임에 막 축구도 하고 그죠? 조명 켜놓고 운동을 가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여지없이 하시는 분들이 잠이 안 와요. 왜냐면 저녁 시간은 체온이 떨어지면서 부교감신경이라고 편하게 쉬는 타이밍입니다. 최대한 저녁은 잘 쉬어줘야지 수면 호르몬을 극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운동을 저녁에 해버리면 운동도 사실 아침부터 해가 떴을 때 밝을 때 하는 게 사실 운동인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막 10시에 막 가서 막 엄청난 근력 운동을 해버리면 이 수면의 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 타이밍을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 혹시 운동을 보내실 거면 조금 학원 타이밍에 좀 미리 보내서 운동한 다음에 맑은 머리로 그리고 공부할 수 있게 하면 좋겠고요. 저녁에 과도한 업무, 과로, 야근 이거는 발암물질, WHO에서 발암물질을 하는 이유가 사실 밤에는요 똑같은 음식을 낮에 먹는 거랑 밤에 먹는 걸 해도 밤에 소화흡수가 잘 안 돼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킵니다. 왜냐면 밤에는요 대사력, 소화력도 다 떨어지고요. 사실 밤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데 현대인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과도한 업무를 야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되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과도한 업무를 좀 줄이시는 좋은데 어쩔 수 없다면 좀 그런 거 신경 써서 좀 일을 낮에라든가 뭐 잘 돌려서 좀 쉬운 일을 한다든가 그런 걸 좀 신경 쓰시면 또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